무더운 오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대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도 경비원 김봉식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리수거함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은 여기, 종이는 저기. 봉식은 중얼거리며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생계이자 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경비. 봉식이 돌아보니 조상훈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조상훈은 이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특히 봉식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죠. 값비싼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딴 것도 못해요. 어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연락 왔다던데. 조상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민분들이 아무렇게나 버리셔서. 변명은 그만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워놔요. 알겠어요? 봉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일한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조상훈은 틈만 나면 봉식을 불러 세우고 온갖 잔소리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식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훈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봉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대림 아파트 정문으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윤아였어요. 30살의 그녀는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버지 얼굴을 보러 온 길이었죠. 특임 부대에서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받은 며칠간의 휴가, 그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윤아는 천천히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놀이터,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산책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아파트 단지 도로.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윤아는 군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비실 근처를 지나며 윤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은 비어 있었어요. 아마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단지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분리수거장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윤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질책이었습니다. 야, 제대로 좀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리수거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조상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봉식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허리를 구부린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윤아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요. 급여라도 제대로 받아먹으려면 일은 똑바로 하셔야죠. 내가 관리비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조상훈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조상훈을 피하려고만 했죠. 어떤 주민은 아예 고개를 돌리며 빨리 지나가려 했고 어떤 주민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봉식을 바라봤지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조상훈의 말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당당함과 딸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는 큰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저분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조상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유나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식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언제 왔니? 아빠 괜찮으세요? 유나는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물어본 뒤 다시 조상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조상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대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가씨가 뭔데 참견이야? 조상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군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고작 젊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입니다. 유나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봉식은 딸이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유나야, 괜찮다. 그냥 가자.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707 특임단 소속 김유나 상사입니다. 특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조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여기는 민간 아파트 단지이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임단이 뭐 어때서? 여기서 갑질하려고. 조상훈은 오히려 더욱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손을 뻗어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왔던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조상훈의 손이 유나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유나는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조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깔끔한 동작으로 업어치기를 시전했죠. 조상훈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상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바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의 값비싼 티셔츠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유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조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폭행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였습니다. 조상훈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일어나려 애썼어요. 하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런 꼴이 되다니요. 내가 넘어졌다고.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야. 조상훈은 억지로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겨우 일어나며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건드리면 고소할 거야. 기억해둬. 조상훈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쉽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업어치기를 당한 충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거든요. 그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다. 조상훈은 중얼거리며 몸을 털었습니다. 무릎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죠. 유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조상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주변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3층에 사는 박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평소 조상훈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광경이 꽤 흥미로웠을 거예요. 저기 조상훈 씨 맞죠? 2층에 사는 이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니시죠?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상훈은 이영숙 씨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다고. 조상훈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벌개져 있었어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딸 곁에 서서 조상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상훈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팥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당신은 조용히 해요. 조상훈이 봉식에게 화를 냈지만 예전과 같은 기세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약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조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아버지께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정중하게? 조상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무서웠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한 번에 넘어뜨린 그녀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유나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내가 넘어졌다고 했잖아.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조상훈은 억지로 변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건드리면 고소할 거야. 기억해둬.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는 개가 짖는 것 같았어요. 조상훈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림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아침 일찍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조상훈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어제 넘어졌을 때 생긴 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갈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을 보면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조상훈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고 3층의 박민수 씨는 아예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조상훈이 중얼거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함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죠.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조상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봉식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봉식의 어깨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상훈 씨, 어제 다치신 곳은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2층에 사는 정미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조롱하는 빛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조상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정미영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말이에요. 뭐라고? 조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어요. 어제 일도 그렇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정미영 씨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조상훈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4층의 김영호 씨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 혼내세요? 조상훈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자신을 피하거나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알아서. 우리가 뭘 몰라요? 맨날 보고 있는데. 정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만 해도 그래요. 군인 딸분이 안 나타났으면 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조상훈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제 일을 언급하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왠지 예전처럼 큰 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믿어요? 김영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봤는데 뭘. 조상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정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상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예전처럼 돌아서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제 유나에게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조상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관리사무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관리소장 최현우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조상훈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 소장! 조상훈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을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네, 조상훈 씨. 무슨 일이시죠? 최현우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조상훈은 평소에도 관리사무소에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격앙되어 보였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조상훈이 어제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주민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최현우 소장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일은 이미 다른 주민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조상훈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 내가 돈 제일 많이 내. 조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관리비, 수선 충당금, 각종 부담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이사시키래? 사무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조상훈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조상훈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조상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더욱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조상훈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현우 소장은 점점 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욕설과 협박은 안 됩니다. 조상훈 씨. 욕설, 협박. 조상훈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욕설이고 협박이야. 나 조폭이거든.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줄까? 그 순간 사무소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조상훈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본성이 화가 나니까 드러난 겁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무서워. 조상훈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최현우 소장은 급히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봐. 조상훈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을 불러.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 아냐. 하지만 그의 행동과 말투는 결코 대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죠. 사무소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지 몇몇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날 내쫓으려 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조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유나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밖에서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러 온 거였습니다. 민간인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의 등장에 조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을 넘어뜨린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사무소 안의 분위기도 급격히 변했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최현우 소장도 긴장을 늦추었습니다. 당신 또 왜 나와? 조상훈이 억지로 큰 소리쳤지만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사무소 안을 둘러본 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협박하고 계신 거죠? 유나의 질문에 조상훈은 당황했어요. 협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대화하는 거야. 조폭이라고 하시면서 위협하는 게 대화인가요? 유나가 반문하자 조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최현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민 대표분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의요? 조상훈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제 일과 오늘 일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고요.
최현우 소장의 말에 조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때 사무소 문이 다시 열리며 주민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대표 김철수 씨, 부녀회장 박영애 씨,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정민 씨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상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이정민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상훈은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뭔 이야기요?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상훈 씨의 행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영애 부녀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경비원분께 하신 행동, 그리고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하신 행동 모두 문제가 됩니다. 조상훈이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김철수 동대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폭언, 갑질, 그리고 협박까지. CCTV 자료와 함께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나 여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이야. 조상훈이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관리규약 위반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특히 오늘 하신 협박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뭐? 형사처벌? 조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정민 회장이 공식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날 내쫓아? 조상훈이 다시 소리쳤어요. 나 조폭이야. 가만 안 둘 거야. 그 순간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또 협박하고 계시네요. 민간인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언도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신고는 불가피하겠네요. 최현우 소장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조상훈은 급격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경찰까지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이미 이루어졌고 강제 퇴거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조상훈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행동들이 한 번에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조상훈은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퇴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상훈의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대림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혹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삿짐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나서서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상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비싼 브랜드 옷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와 박스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동안 조상훈은 아파트 단지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기억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 싫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조상훈에게 말했어요. 조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한편 경비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휴가를 연장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아빠,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아요. 유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유나야, 고마워. 그런데 봉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을까, 이래도? 조상훈 씨가 나중에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유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모든 조치가 끝났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유나의 말에 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 경비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손에 뭔가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 잠깐만요. 봉식이 밖으로 나가자 김순희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할머니. 이런 걸 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조상훈 씨 일도 잘 됐어요. 할머니의 말에 봉식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멀리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훈이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트럭이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동안 유나와 봉식은 경비실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빠, 산책하러 가요. 유나가 아버지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